뉴스 쇼. 춥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이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었죠. 철원의 체감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진 올 들어 가장 추운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내복 입고요. 목도리에 모자에 장갑까지 하고 나가셔도 매서운 한파가 파고드는 그런 아침이네요. 그런데요, 이 추위 속에 조윤선 전 장관은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어젯밤 8시께까지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이들이 만든 각종 리스트 때문에 뼛속까지 시렸을 사람들 생각하면 아마 추워도 추운 내색 못할 겁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대상을 확대한 거죠? 네,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죠.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20곳 그리고 개인 12명이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서 우리 측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선 두 번째인데 역시 상징적 조치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화 그리고 제재라는 투트랙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독자 제재는 나왔고 대화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런 건가요? 네,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을 만나고 온 제프리 펠트만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이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어제 유엔이 성명을 내놨는데 한반도 상황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북한도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데 기여했다, 또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갔다 왔다면서요. 네. 항상 백두산 갔다 오면은 뭔가 결심 같은 발표가 있다면서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대화의 물꼬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조윤선 우병우 검찰 조사입니다.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수석, 전 장관 어제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때문인데요. 예. 17시간 조사 끝에 오늘 새벽 귀가를 했죠.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만큼 다시 구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요, 진보 성향 교육감 사찰 등의 혐의로 어제 5번째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네요. 예. 이번 조사로 적폐 수사가 대단원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김영란법 개정 재시도입니다. 오늘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5만 원으로 묶인 선물비를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상한액 10만 원인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죠. 예. 지난번 한 표차 부결 때 참석하지 못했던 권익위원장이 오늘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개정될 듯하네요.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오늘 통과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주원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인물, 바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006년 2월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된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 CD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 주성영 의원은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라면서 이걸 검찰에 넘겼어요. 그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결론은 DJ 거 아니다 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주성영 의원에게 그때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박 최고위원이 넘겼다라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겁니다. DJ 정신을 계승한 국민의당의 현직 최고위원이 DJ 모함 사건의 제보자라면은 이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예. 박주원 최고위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 인터뷰로 모셔보죠.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입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 네. 주말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요. 예. 저희가 당사자한테 팩트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주성영 네. 당시 한나라당 의원 만나자고 요청을 하셨고 여러 자료를 예. 넘기셨는데 그중에 100억짜리 CD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2006년에요? 예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주성영 전 의원은 이제 제가 퇴임 이후에도 가끔 만나긴 했지만은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만나신 적도 없고 자료를 건네신 적도 없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 퇴임 후에, 퇴임 전에도 만났지만 만나기는 했는데. 퇴임 이후에 가끔 뵀지요. 예, 만나긴 했는데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좀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예 뭐 거기는 CD가 DJ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네. 두 번째 보도가 났습니다. 주성영 의원의 인터뷰가 났는데요. 혹시 네. 읽어보셨어요, 오늘자? 저는 읽어본 적 없습니다. 오늘 못 보셨군요. 네네. 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2006년 어느 날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연락이 왔다. 그 전까지는 박주원 최고위원이라 박주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더니 CD 사본 한 장하고 은행 발행 확인서를 들고 와서는 틀림없는 DJ 비자금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했더니 중소기업은행 모 부장한테 얻었다. 그러면 검찰에 주지 왜 나한테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수사가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네. 구체적으로 주성영 의원은 당시를 기술하시는데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세 발행일은 2006년 2월입니다. 예. 저는 2005년 10월경 퇴직하였으므로 앞뒤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2005년? 10월경에 퇴직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 제가 후에 퇴직한 일시가 퇴직 중에 그래서-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 중소기업은행 모 부장으로부터 이것을 건네받았다, 제보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주 의원 그런 기억에 사실 의하면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계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2006년 2월에 받았다면 2년 동안 간직하다가 2008년에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예, 주 의원이.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쌓여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주 의원은 2년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 CD가 맞는지 진위 파악을 위해서 신중하게 2년 동안 검토를 했고 2008년에 국감에다가 이것을 국감에서 폭로하기 전에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연락도 했다. 이걸 폭로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말리더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제보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와 함께 이제 의문의 비자금을 포함한 각종 비리 첩보를 입수해서 예. 이를 파헤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책무일 것입니다. 제가 대검에 근무할 때 예.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있는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과 함께 그런저런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퇴임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고 이런 여러 문건을 박스채 전달했다는 내용은 예.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DJ CD건 뭐건 간의 자료를 주성영 의원한테 하나도 전달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는 예. 서로 상호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제가 퇴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만나서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퇴임 후에는. 저는 이제 주성영 의원을 과거 이제 검찰에서의 인연이나 친분 관계로 예. 가끔 연락도 하고 이제 만났지만은 그런 자료를 주 의원에게 준 적도 없고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CD 발행일을 보면 2006년 2월입니다. 예. 퇴직 전에 가지고 있지도 않을 CD 사본을 어떻게 2005년 10월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가지고 나오셨는지, 예. 대하소설 같은 그런 어설픈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정당국의 기억시가 예. 도대체 어느 사정당국에 소속된 기억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보한 내용에 비추어서 검찰 조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검찰 퇴직 후 머무르면서 박스를 전달받았다는 강남 사무실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입니다. 평소처럼 주 전 의원을 만났다면은 예. 커피숍이나 어느 식당에서 만났을 것이고 커다란 박스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안산시장 재임 시절이라서 예. 안산에 있었고 강남에는 제 사무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요.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박주원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다는 게 주성영 의원 얘기인데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전부터 계속 만나는 일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도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 검찰에 이제 제가 두 분 근무한 걸 보니까요. 96년에 잠깐 한 곳에서 장소가 겹쳤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계속 계신 곳이 다르던데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요. 예? 검찰에서 어디에 어느 검찰청에 근무를 하든 서로 알고 지내면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 의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지금 주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도요. 예. 아마 그분도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무슨 사연 말씀이세요? 이미 주 의원은 이것으로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까지 받은 상태라서 지금 이걸 갖고 굳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상황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굳이 그걸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근데 해 주셔야 청취자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엊그제 제가 주 의원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리고 황당한 얘기다. 미리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주성영이하고 박주원이하고 끼워 넣어가지고 거기에 국민의당하고 호남하고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주 의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보도는 용납할 수가 없다. 만약에 보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주 의원께서요? 예. 정치 떠난 사람을 붙잡고 지금 아주 옛날 일을 가지고 걸고 있는데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지금 뭘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는 당시에 자기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검찰과 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검찰과 딜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딜을 하셨답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건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딜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과 딜을 물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본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주 의원께서 그럼 오늘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는 그럼 거짓 인터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박주원 의원하고 박주원 최고위원하고 한 얘기와 다른 이야기를 그럼 하신 겁니까? 오늘 아침자 경향 보도는? 모르겠습니다. 저 경향신문 보도 내용 아직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대로거든요.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주성영 의원은 이 경향 보도 첫 번째 보도가 나간 후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말을 좀 맞춰달라 나랑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을 맞춰달라고 그래요.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녹음하셨어요. 언론과 당에다가 한 해명하고 좀 똑같이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녹음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녹음해놓은 내용을 그러면은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녹음해놓은 제가 죄송한데 저는 이런 거를 녹음을 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사건의 진실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 녹음에는 그러면 주성영 의원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맞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황당한 얘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박주원 최고위원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녹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가짜뉴스다,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음모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음모라 한마디로 웃기는 것 아닙니까? 10여 년 전 사건을 예. 이제 와서 왜 사정당국의 관계자가 들춰낸 것인지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당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음모라면 이게 또한 예. 보도 당일날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예. 당시 저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저에게 소명 절차 한 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예.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징계를 주장했다는 것인데 그 자료를 사전에 사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라 할 것입니다. 제가 바른당과 연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을 하였고 이유식 발언 이후에는 예. 저에게 호남의 배신자라면서 수많은 음해성 문자 폭탄들이 SNS 등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예, 예. 심지어 한나라당의 잔재 세력이라는 내년 안산시장에 출마하면 호남인들을 동원해서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박과 음해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음모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착착 맞아떨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그분이 누구세요? 제가 그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날 저는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예, 예.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 안 하시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이모 네네. 의원이 누구신가요? 이모 의원님? 이게 좀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이용주 의원입니까? 예. 아, 이용주 그렇습니다. 의원, 예, 예. 이용주 의원.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그 음모에는 이용주 의원과 호남계 의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음모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얼마 전에 또 그분이 이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예, 예. 그 홍준표 그 대표의 무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랬습니다. 그 자료가 뭡니까? 그 자료도 그러면 사정당국에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저런 사건과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료를 사정당국에서 받았다면은 예. 사정당국에서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 유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묻고 싶은데요. 경향신문은 우선 사정당국의 제보자 기억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저는 지금.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아니, 고소를 하게 되면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소까지 결심하신 건가 궁금해서요. 그 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전 주말 사이에 정치권이 뜨거웠는데 뜨거운 사이에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도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오락가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태도 때문인데요. 예.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이어서 백악관 국무부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예, 예. 우리 입장에서 이거 이러다가 미국 선수단이 안 오는 거 아니냐 불안불안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헤일리 대사가 다시 언론 인터뷰에서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오락가락한 미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일단 합니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참가하겠다고 분명히 말한 거는 맞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오는 겁니까? 그럼 미국 선수들? 야. 아니, 그러니까 와야 오는 것이긴 하겠지만 예. 미국이 평창 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거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선수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왔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닷새 전에 미국 선수단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었죠. 불참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며칠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야, 아니 지금 러시아도 못 오는 판국가 아니에요. 나 개인 자격으로 와야 되는 오죠. 이런 네. 상황이라서 미국까지 못 온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네, 분위기에. 어쨌든 오겠다고 오늘 새벽에 돼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오락가락한 상황. 이 상황에는 어떤 행간이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애초부터 국내 정치용 발언이었다입니다. 국내 정치용이요? 네. 불참 가능성 언급한 게요? 네, 헤일리 대사가 발언을 했다고 불참 가능성 언급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 예, 국내 예. 언론에서는 뭐 한미 동맹이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왜냐하면은요. 예. 이 질문에 답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미국이 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불참하면 가장 불안해하거나 가장 힘들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죠. 주최국.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힘들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죠? 중국을 힘들게 하면 모를까? 북한을 힘들게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예. 북한 ICBM 발사 소식에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예. 이 비무장지대에서 평창이 불과 한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미국 정부는 선수단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미국 선수단 안전을 위해 우린 이렇게 끝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라는 시그널. 네, 맞아요. 근데 한국이 불안해하니까 서둘러 진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로 스포츠를 풀면 꼭 사단이 난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과거 올림픽 때 예. 이 냉전 시대 때 보면은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참가 안 하고 막 맞아요. 보이콧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힘을 보여준 것밖에 더 있었나요? 그렇죠. 후유증만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 발언 때문에 그 얼마나 세계가 시끄러워요. 예. 과거 역사에서요. 알렉산드로스도 나폴레옹도 예루살렘 갖고 싶다고 했지만 못 가졌어요. 그걸 트럼프가 갖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스포츠와 종교를 풀면 과거 역사에서도 또 그리고 현재에서도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너무 예측 불안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입니다. 예측 불안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불안해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는 현상, 이걸 예. 예측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비정상적으로 몰아닥치고 있죠. 지난 화요일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1 비트코인에 1,300만 원대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말 사이에 다시 한 40%까지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죠. 투기판입니다. 이런 사이에 미국에서는요. 바로 지금 8시 우리 시각으로 8시부터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우리 실시간 검색어에 밤새도록 미국 선물 거래소가 떠 있었을 만큼 지금 우리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큰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규제 안 하고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첫 순서로 함께 하시죠.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각종 적폐 사건 수사에 시한을 좀 두고 연내에 마무리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도 이런 의견에 불을 붙였는데요. 연내 아니다. 기한을 두지 말고 적폐 사건은 수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는요. 공영방송 KBS와 MBC의 올해를 돌아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흑역사 그리고 최승호 신임사장 선임에 따른 MBC의 새 출발 변상욱 대기자의 눈으로 짚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비트코인 뉴스를 이렇게 금세 또 전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요. 다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게 흘러갑니다. 지난주 화요일 1 비트코인이 1,300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소식을 전한 지 불과 3일 만에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규제를 경고했고 주말 사이 40%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등락폭이 커도 너무 큽니다. 전형적인 투기판 모습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그러니까 몇 분 전이네요. 몇 분 전부터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인일까요? 과열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IT 금융 전문가세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홍기훈 교수 연결을 해보죠.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1 비트코인이 320만 원이었는데, 연초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올랐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6개월 만에 2천만 원대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시장에 예. 수익 고위험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이 많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고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인터뷰 할 때도 사실 이거는 거품이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지금,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어떤 인터넷 화폐 개념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기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15%에서 25%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비싸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것이. 네. 그러면 만약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 가서 누군가가 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15에서 20% 싼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현금을 들고 인도네시아나 뭐 그런 데로 나가서 예.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아니, 왜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광풍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자본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상화폐로 몰리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도박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보고자 하는 이런 어떤 한탕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대학생들, 뭐 주부들, 특히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열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의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예, 취업도 잘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인터뷰하면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식은 거래 시간도 제한이 있고 얼마 이상 폭등하면은 뭐 또 폭락하면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근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냥 아무 제약이 없는 시장이에요. 일단 뭐 제약을 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전혀 제약이 없죠.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3일 사이에 1,3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틀 사이에 2,5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교수님, 오늘부터 미국은 선물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다면서요? 네, 시작했겠네요. 예, 시작했겠네요. 몇 분 전에. 이거를 제도권 시장 안에 편입시킨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이 금융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선물인데. 예. 기존의 거래소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미국의 선물 거래를 규제하는 CFTC라는 기관에서 이제 허락을 한 건데요. 예. 이 CFTC에서 이야기한 코멘트를 보면은 어디에도 비트코인 자체를 인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오케이가 된 거지 어허. 이거를 정부에서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랑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나 곡물도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로 거래를 하듯이 그냥 그 하나로 비트코인도 허락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제도권 안으로 마치 주식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긴 어렵다. 비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막 시작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선물 시장 안으로만 들여보내도 이게 제도권 편입이라고 신호를 받고 막 비트코인 시장이 더 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예.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리고 미래 거래에 대한 약속이 선물이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번 주말에만 해도 등락폭의 이 30%였잖아요. 30%, 예. 40%였으면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을 증거금으로 넣어놓고 선물 거래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선물 거래가 이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말지 왜 100% 돈을 넣고 미래에 대한 거래를 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대박이 날 것들은 장 열기 전부터 좀 조짐이 있는데 일단 그런 조짐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다시 해보죠.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 가상화폐 광풍 속에 빠져있는 것만은 현실이죠,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자율시장에 맡겨두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주식처럼 제도권 시장 안에 넣어서 규제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아니다. 강한 규제.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법무부의 의견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예. 제가 현재 금융위의 테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금융위. 지금 하는 말은 자문단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개인 의견? 네. 예. 확실히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열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이런 점들이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금지라는 방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 규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가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인들 투자자들이 이거를 뭐 원천 금지한다거나 그러는 방안들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경고성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거래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소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예. 특정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해야 한다. 정도의 규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해요? 거래소에 가하는 규제? 뭐 이제 뭐 거래소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예를 들면 예. 뭐 지침을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보상을 해야 한다던가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건 지금 이렇게 심지어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도 가상화폐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네. 그런 식으로 묻지마 투자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이 거품이 터져버려서 정말 여기저기서 속된 말로 곡소리 나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돼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될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가 0으로 빠르게 수렴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전기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규제가 아니라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우리나라의 현재 혁신이라는 부분이 예. 성역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면 뭐 혁신을 막는 행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하는데 뭐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두 가지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과 이 혁신이라는 부분이 사실 상충이 되는데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해져야 하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적어도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에서 터지겠어라고 생각하고 묻지마 투자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맞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투자 맞습니까? 지금 투자라고 표현하면서도 이게 정말 투자가 맞나 싶어요. 투기 맞습니다. 투기 맞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뭐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는 검증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상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본 거는 일본에서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들이라거나 그냥 딱 들어봐도 조금 이상한 말들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된대 막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거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터넷상에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나 이거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투자의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투자가 그렇거든요. 위험이 컨트롤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위험을 무시한 상황에서 수익만 고려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참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이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투기판처럼 잘못 흐르고 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해도 이게 또 자극이 돼서 또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면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이 지금 홍 교수님 말씀처럼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현상들이.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아닌 것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낭패 보면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은 뭐 이런 거 가상화폐 투자해 보셨어요? 아니,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전혀 없으시죠.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아요. 네. 지금 정말 카페 같은 데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모든 테이블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회원 가입이 얼마나 쉽냐면 그냥 들어가면 진짜 인증번호 하나 요구를 안 해요. 그냥 회원 가입하는 즉시 막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노트북 갖고 공부했던 장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다 거래를 하고 있었군요.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지만 이정아님 백날 들어도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셨는데 이해를 못할 법한 것이 인터넷상에만 있는 장부예요. 세계인이 쓴 어떤 장부에다가 돈의 실체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서로 빼기 시작하면 지금은 서로 붓기 시작하는 경쟁이 붙었는데 서로 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방금 홍 교수님의 지적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우리 여론. 그나저나 이택수 대표는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일 어떤 거? 제 몸에서 3kg을 청산시키는 것이 연내 목표입니다. 지금 3kg이면은 몇 %나 빼시는 겁니까? 그 삼겹살 1인분이 한 150g인데 한 20인분을 청산시켜야 되는데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이렇게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실 텐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요. 스페셜 여론조사로 적폐 사건 수사에 대한 마무리. 과연 이게 올해 안에 이루어야 될 숙제냐. 시한 없이 계속 가야 될 문제냐. 이걸 가지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죠.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수사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고 속도를 내라는 독려 차원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정치권 등 검찰 밖의 해석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금요일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0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5%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국정원과 군의 온라인 여론조사 선거 개입 의혹,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이른바 적폐 사건에 대한 수사 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전 정부의 적폐 사건에 대한 수사 시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적폐 사건에 대한 수사 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미래지향적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사회 분위기, 가급적 연내 마무리. 두 번째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 시한 두지 말자. 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의견이 59.7%로 나타났고요.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32.3%로 나타나서 대략 2배 가까이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32.3%. 네. 아니다.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시한 없이 계속 가자. 철저히 수사하자. 59.7%. 아무래도 지지 정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87.6%가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의견이었고요. 예. 정의당 지지층은 75.9%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은 45.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10%포인트 높게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에 뿌리가 같은 보수 야당이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7.5%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자. 77.5%가 가급적 연내 마무리. 바른정당 지지층도 57%가 예.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별 연령별로도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70.1%로 가장 높았고요.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 인천 65.9, 서울 64.8, 대전 충청 54.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의외로 53.5% 과반 넘는 응답이 시한 없이 철저 수사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부산, 경남, 울산만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48.5%로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의견 40.2%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 곳은 어디라고요? 부산, 경남, 울산이고요. 부산, 경남, 울산.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출신이고 또 김무성 전 대표도 PK 출신이죠. 지금 당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예, 예. 국회의원들이 PK 쪽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응답이 나온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시한 없이 철저 수사 의견이 높았습니다. 83.5%. 예. 40대가 77.2%였고요. 예. 20대는 30, 40대보다는 그보다는 낮은 61.5%. 아무래도 취업을 앞둔 또 이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30, 40대보다는 좀 현실성을 감안한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50대였고요. 예. 반면에 60대 이상만 가급적 연내 마무리 의견이 51.7%로 예. 시한 없이 철저 수사 31.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근데 이 여론조사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온 거죠?라고 물으셨는데 갑자기 네. 나온 건 아니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네. 연내에 가급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 뒤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알아보는 이런 여론조사. 스페셜 여론조사였습니다. 정리조사로 가보죠. 대통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0.7%포인트 하락한 70.8%로 예. 나타났는데요.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70.3, 70.1, 71.6, 73. 71.5, 70.8. 다 이제 고기고기긴 하지만 어쨌든 네. 하락세를 좀 보이네요. 네. 지지난주부터. 6주 연속 70%대 초반을 이어갔는데요. 예, 예. 소폭입니다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정당별로 보면은 그 지지 정당에 따라 보수층의 태도가 좀 분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예. 한국당 지지층은 이탈했고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주초, 주중 또 주후반을 나눠서 보면 주초에는 인천 낚싯배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있었죠. 이 영향이 있죠. 네. 해경 대처 뭐 이런 문제도 좀 떠올랐고. 그렇습니다. 주초까지는 좀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예, 예. 목요일 날 지난 7일 날은 72.3%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 좀 반등을 했다가 금요일 날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이 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그 혼선을 좀 빚었죠. 입장 표명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도 있었고 또 미국 측의 평창 올림픽 참여 관련 혼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70.8%로 또 다시 내림세를 보였는데 주간 집계는 70.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정당 지지율이 저는 이번 주에 궁금해요. 각 당들마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득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정당 지지율을 보죠. 민주당 지지율이 2.9%포인트 빠진 49.1%로 나타났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0.2%포인트 오른 17.8%, 바른정당이 1.1%포인트 오른 6.3%, 국민의당이 1.4%포인트 오른 6%, 정의당이 0.8%포인트 빠진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이네요. 민주당 지지율이 오랜만에 이 2.9%면 사실 정당 지지율에서는 큰 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천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 정부의 시스템이 여전히 부진적이다, 부실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가 비판받다 보니까 여당마저도 같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47.1%로 주중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주중에 수요일 날은 50.6% 또 올랐어요. 목요일 날은 51.3%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무튼 그 낚싯배 사고 여파로 주 초에 큰 폭 하락 때문에 주간 집계는 2.9%포인트 빠진 수치가 예산안 됐습니다. 때문에 득을 본 게 있어도 워낙 낚싯배로 빠졌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떨어지면 한국당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많이 안 오르고 한국당 아까 0.2%포인트 오른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패싱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보수층이 상당폭 이탈하면서 일주일 전에 이어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박주원 최고위원의 그 DJ 비자금 의혹 제보 사건, 이거 우리가 다뤘는데 주말 사이에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만 우리 여론조사엔 반영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1.4%포인트 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6% 수준을 회복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박주원 최고위원 논란 그리고 어제는 또 호남에서 계란 투척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대표를 향해서. 그런 지금 사건들은 주 말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이번 주에는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그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정의당 역시 예산안 그 처리 과정에서 좀 무력감을 보였죠. 그래서 4.3%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4일부터 금요일인 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1,67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7명 응답을 완료해서 5.5%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청취자 이선님이 아까 이택수 대표 3kg을 더 빼는 게 올해 목표다. 응원합니다. 같이 빼요. 이선님 올해 마지막 날 결과 알려주시고요. 이택수 대표도 보고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론이었습니다.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는 시즌이 됐네요.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는 빨간 냄비에 뭐 추억 얽힌 거 없으세요? 젊은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액을 투척하셨으면 이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그 명령이 떨어졌군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찾아오라는데. 기사를 써라. 근데 뭐 일일이 손 집어넣는 손길보다 탁 잡고 얼마인지 보십시다 할 수도 두툼한지 없고. 아닌지. 참 난감했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근데 또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돈을 넣으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명동에도 가보고 뭐 어디에도 의인을 가보고. 찾아라. 참. 아이고 참. 기자들은 별걸 다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빨간 냄비 하면 우리 청취자들은 이제 많이 아세요. 오래 들으신 분들은. 빨간 냄비를 마주치면 500원이든 1,000원이든 무조건 한다가 제 신조예요. 그래서 뭐 다를 때 기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을 다 하자. 이게 신조입니다. 다만 많이는 못 해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뿌듯해집니다. 그분들 도와드려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대견해지면서. 가끔은 빨간 냄비 앞에 줄을 2-3명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너무 좋아요. 예. 신용카드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신용카드도 됩니다. 자, 문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004님. 아내가 비트코인 하는데요. 집에서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통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 거래소 창만 바라보고 있어서 부부싸움에 한몫합니다. 아내가 좀비 같아요. 아내가 좀비로 변해버린 2004님 댁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손지원님, 비트코인은 사회에 기여도 없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인데 이거 투기입니다. 이동진님, 거래소 관리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러다 거래소 서버 다운되면 그 많은 피해자는 어떡할 건가요? 보상도 안 되고. 박주원 최고위원 인터뷰 들으시고는 9960님, 주성영, 박주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 김영민님, 녹음한 게 있으면 공개하라.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변상태 기자. 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MBC의 새로운 출발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거죠.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임 최승호 사장 출근 첫날 출근길 인터뷰 저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출근해서 보도국 인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행을 한 겁니다. 네. 보도국은 일단 37명의 간부들을 새로 진영을 짜서 임명을 하고 예. 뉴스 데스크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면 계획을 추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다라고 한 거고요. 앵커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스 데스크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거기 있던 앵커는 당연히 보직이 이제 그렇죠. 해임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MBC 뉴스입니다. 예.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MBC, JTBC, 그다음에 SBS 3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이 뉴스 선두자리 각축전, 지상파와 케이블의 뉴스 선두자리 네. 각축전이 이제 본격화될 거로 아주 기대가 치열해질 됩니다. 걸로 보여요. 네. 근데 KBS는 지금 빠뜨리셨네요. 그렇죠. KBS 노조원들은 아직 파업 중이고 광화문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행진 계속 이어 말하기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KBS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광화문에서 이어서 말하기라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도 광화문에 나가서 지켜봤는데요. 예. 밤사이에 눈이 내려서 질퍽거리는 거리에서 참 춥고 바람이 세차니까 시민들도 추웠죠. 거기 발길을 멈추고 그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노조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계속 마이크를 이어가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투쟁을 해야만 되는지, 왜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예. 계속 이야기하고 24시간이요? 그렇죠. 그럼 밤새도록 한다면 밤새도록 해야죠. 카메라로 찍으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늦어지고 길어지면 예. KBS 뉴스가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예전에 MBC 뉴스가 그랬듯이 그렇죠. 최저 시청률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건데 예. 글쎄요. 공영방송 KBS를 사랑한다면 그 이사진들은 스스로 뭐 물러날 사람 빨리 물러나고 정리될 사람은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KBS의 그 노조원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지금 MBC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적폐청사는 일단은 본 궤도에는 올라선 겁니다. 그렇죠. YTN에서 먼저 경영진이 물러나고 신임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새 시대 민주언론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내부에서 저항이 강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결국 새 사장을 맞이하고 경영진 방송 제작 요원들 노조 이사회까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어서 MBC가 방송계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언론계 적폐청산의 이 과정 흐름 속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점 변상욱 대기자가 꼽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 뭡니까? 첫째는 저는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요? 국가정보기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또는 군정보기구 보안사 기무사 예. 이게 언론을 직접 통제하고 언론사 경영과 방송에 지침을 내리고 논의를 해간 것은 1980년 11월이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을 강제시키고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했던 그때가 끝이고 그 다음 1981년부터는 예.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조정실이 이 역할을 맡았고 그건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왜 이때 안 하고 보안사가 했냐면 중앙정보부는 당연히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쏴서 김재규. 시해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다 못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이
한 30년 정도 후퇴했다. 국가정보기구가 통제한 그 상황으로 간 거죠. 1980년대로 돌아갔다. 그렇죠.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또 나름대로 이것이 그나마 사그러들고 이제는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예. 다시 이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가 개입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30년을 후퇴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치면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등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과 보수 우익 정당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이 준비돼 있다가 이제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토록 갑작스럽게 너무도 빨리 30년이나 뒷걸음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사실 놀라워요.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 기자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기자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다가 너 내일부터 KBS 가서 부장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뭐 정치권에서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내가 이래봬도 위에서 돌봐주시는 분이야. 나 유신 기자야. 예. 전두환 때는 어용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용비어 천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설날 추석 때 이제 대통령하고 고위 정치꾼들에게 가서 절하고 용돈 받아오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자랑하면서 좀 지냈어요. 김영삼 정권에서는 유명한 YS 언론장 학생. 그렇죠. 예. 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보를 갖다 빼내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 예. DJ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스키 앤 캐시라고. 그건 뭐예요? 위스키는 술 마시는 거고 캐시는 돈 봉투 이렇게. 예.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한 게 아니고 대통령 측근들이 직접 언론인들을 만나서 접대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갑작스럽게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문민정권 15년의 공백을 메우고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갖다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내에 내부 부역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자로서 뉴라이트를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뉴라이트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걸로 겉옷을 입고 권력에게 어떻게든 접근을 했던지. 근데 공영방송에는 노조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마치 영국 대처수상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노조를 먼저 와해하고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을 떼놓고 노조원들을 교육훈련 시킨다 그러면서 분산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잡아가두거나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묶어놓고 노조를. 그러니까 MBC, KBS도 보면 1노조, 2노조, 3노조가 그래서 생긴 거죠. 그다음에 교육발령이라고. 왜냐하면 징계하거나 강제직하면 몇 명만 해당되지만 그렇죠. 교육발령으로 쫙 흐트러놓으면 수백 명을 한꺼번에 흐트러놓을 수 있거든요. 힘을 빼놓는. 예. 비제작 부서로 기자, PD, 아나운서를 옮겨놓거나. 또 MBC 노조도 지금 191억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 걸려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고 촘촘한 압박 때문에 이 노조가 힘을 못 썼던 건데 과연 이것을 그 경영진이 기획을 했을까? 노조,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를 갖다 이렇게 꼼꼼하게 얽어매는 이 작업을 과연 누가 했느냐? 그 권력 집단이 혹시 배후 조정한 것은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또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고 관련자들을 뭐 조사해서 그 배우는 진짜 누구였는가를 밝힐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길래 6017님이시군요.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KBS 직원들이 이어 말하기 대회 하고 있는 거군요 하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언론계 현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변상욱 대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현대자동차 12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 5건이 발견이 돼서 국토부가 강제 리콜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 연말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올해의 의인상, 또 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하는 투명사회상, 상을 2개나 이분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제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연결을 해보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을 2개나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예,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훌륭한 일을 하신 공익 제보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연이어 좋은 상을 2개나 받게 되어서 다른 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별 말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책임감도 느끼시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받은 이후에 37년 만에 처음 받는 상이고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국토부에다가 현대차 내부 결함 문제를 제보하신 게 지난해 10월 총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들을 제보를 하셨는데 이 중에 이제 8건이 리콜 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결함들이었죠?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세타 엔진 깨짐이었고요. 엔진 결함, 예.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푼 소리와 함께 시동이 꺼집니다. 주행을 하는데 시동이 꺼져요? 예.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해보면은. 예. 거의 대부분이 엔진이 깨져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결함이 아니었는데 이 결함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 전략팀에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화재가 났었고요. 네. 국내도 그 전에부터 간간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검토행 결과로는 세타2 엔진 2개 사양이 다른 정상적인 엔진보다 그 10배, 20배 정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리콜 조치를 안 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도로교통국하고 협의하면서 리콜하기로 결정이 되었어. 15년 9월달에 바로 리콜 조치가 47만 대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내는 회사에서 발표를 했죠. 미국 공장에서 알라바마 공장만 청정도 문제라 그래가지고 국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이게 지금 국내에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있는데 갈등이 되셨을 것 같아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눈 감고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알릴 것인가. 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죠. 좀 내부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업 문화라 그럴까 그런 게 자리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회사가 망할 수가 있겠다.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가서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별 반응이 없던가요? 제가 한 1년을 기다렸죠.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회사도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에 내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 양심의 문제잖아요. 내가 이거 모른 척하면 나는 이 자리 보존할지 모르지만 이 차를 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나라는 양심의 이 울림 같은 걸 무시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끝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리고 난 후에 선생님한테 몰아닥친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은 대단했다고요. 작년 10월 1일 날 공익 제보를 했었는데요. 예. 한 달 만에 바로 해고됐죠. 11월 2일로 해고는 바로 되었고요. 아니, 한 달 만에 해고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공익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사내 규정 위반이다? 예, 인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었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은폐했던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공익 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지고 한 달 만에 해고가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고가 된 게 다가 아니라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치는 일도 있었다면 그건 뭔가? 그 이후에 바로 동시에 형사 고소가 되었더라고요. 역시 내부 문서 유출 건으로.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올해 2월 20날 제 양력 생일입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와서 집을 롯데마트로 만들었죠. 가족도 또 당황했고 공익 제보한 사람을 경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에 고소된 것은 무혐의 처분이 났고
또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으면서 해고도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복직이 네, 결정됐습니다만 한 달 만에 퇴직을 하셨어요. 예. 예. 어떻게 됐든 개인의 삶은 사실은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셈이죠. 저는 이 내부 고발, 공익제보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당당하고 떳떳한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사실 시나리오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알면 알수록 이게 공익제보가 너무 힘들구나.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익제보를 할지 말지 저도 지금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엔진을 타고 그냥 다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을까. 그 고통을 대신 지금 혼자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이 땅의 공익제보자들이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말고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익제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좀 되면은 저도 성공적인 공익제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공익제보자. 공익제보했다고 다 망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이런 사례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자동차의 결함을 세상에 알렸던, 그래서 리콜을 이끌어낸 분이시죠. 전 현대차 부장